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즐거운 자동차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손님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직업이 두 개세요. 첫 번째 직업은 켄코라는 회사의 대표님이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직업을 갖고 계세요. 우성정보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님이십니다. 개인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켄코의 대표 안진용입니다. 신분이 생겨서 자동차의 모든 것에 출연할지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댓글에 타이어에 대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세 치어를 앞세워서 이제 무지함으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타이어 이야기를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모른 척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원래 이 타이어라는 말은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최초에는 타이어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타이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타이어드, 제가 알고 있는 그 타이어드가 맞나요? 예, 피곤한 타이어드. 자동차에서 가장 필요한 부품이라 그러죠. 타이어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한 네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역할은 하중지지, 자동차의 이제 무게를 버티는 기능, 그리고 제동력과 견인력을 제공하죠. 차가 출발을 하려면 견인력이 필요하고 쓰려면 제동력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충격흡수,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스펜션이나 차체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해주고, 그리고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방향을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네 개의 항목을 해주는 게 타이어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물론 다른 역할도 갖다 붙이자면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이 네 가지. 타이어 제작사에서 갖다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뽑은 겁니다. 이건. 타이어의 역할도 있겠지만 타이어의 종류도 많죠. 너무 많아요. 진짜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걸 권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타이어의 종류와 또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그렇다면 타이어의 종류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타이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처럼 그거를 다 따지면 진짜 뭐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할 정도로 종류가 원체 많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타이어는 용도에 따른 구분 방법이 있고 구조에 따른 구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에 쓰는 거는 구조에 따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용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이 용도라는 의미가 산을 가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지 이걸 또 다 구분을 해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할 때 쓰시는 타이어들이 이제 몇 종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있고 썸머 타이어가 있고 윈터 타이어라는 게 있어요. 사계절 타이어를 국내 브랜드만 유통하다가 이제 해외 브랜드까지들도 지금 많이 사계절 타이어를 갖고 들어와요 요즘. 그리고 이제 썸머 타이어는 이제 수입 자동차에 많이 장착이 돼서 들어오죠. 대부분 수입 자동차는 대부분 썸머 타이어가 그렇죠. 끼워져 있죠. 예, 국내 차량 중에서도 이제 벨로스터 N이 M 패키지를 넣으면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들은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를 많이 끼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 사계절 타이어가 가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건 사계절 타이어를 끼셔야 된다 뭐 그렇게 구분 없이 막 하는데, 그렇다면 말대로 사계절 타이어는 네 계절을 상관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영하권 기온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봄, 여름, 가을까지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대기 온도가 영상 7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고무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타이어 빼시다가 겨울철에 두들겨 거랑 여름에 두들겨 보신 소리랑 많이 틀릴 거예요. 다르죠. 예, 확실히 달라요. 고무가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접지력을 잃을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렇죠. 사실은 써도 무방은 하지만 제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확연히. 겨울철에 현장에서 타이어를 빼려고 해도 너무 딱딱해서 막. 그렇죠. 예, 여름에는 쉽게 빠지던 것들도 겨울에는 또 빼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가 비싼 타이어 찢어먹은 적도 있고. 그렇죠. 현장에서 네. 겨울철에 타이어 뺐을 때 가장 힘든 게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 일 배울 때 많이 찢어먹었어요. 많이 혼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뭐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은 눈이 많이 오고, 밑에 지방, 저희 처갓집이네요. 부산 쪽은 눈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1년에 눈 한 번 보기가 힘든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사계절 타이어가 필요한지. 그 질문을 해주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영상 7도. 예. 7도 밑으로 떨어지면 타이어가 딱딱해진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럼 부산도 설령 영하 3도로 떨어져도 한낮의 기온이 영상 7도를 넘지 못하면 예. 아무래도 제동거리가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팩트인 거죠. 아. 날씨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윈터를 끼워서 제동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윈터 타이어라는 게 예. 눈이 와야 끼는 타이어로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게 90%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전을 저는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 타고 다니는 차의 안전을 위해서 겨울용 타이어를 선택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해요. 윈터 타이어를. 그렇죠. 예전에는 눈이 오면은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이 오지 않으면은 뭐 스노우 타이어를 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예, 그 기준이 눈이었어요, 눈. 근데 교수님 말대로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걸 끼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제동력 테스트하는 영상을 봤어요. 썸머 타이어랑 윈터 타이어를 테스트를 했는데 네. 시속 100km에서 제동거리가 대략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근에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네. 사고가 좀 몇 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대전 다 이남이었었어요. 블랙아이스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사실은 윈터를 장착을 하셨으면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던 거를 좀 줄일 수가 그렇죠,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전을 재차 강조하고 싶어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행하시면서. 그렇죠. 안전이 제일이죠. 예. 꼭 윈터를 끼시라는 게 아니고 그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동거리 확보해라 뭐해라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윈터를 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안전거리 확보를 해서 충분한 제동거리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안전거리 확보. 그러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그렇다면 뭐 사계절 타이어, 뭐 윈터 타이어, 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어를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일반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가. 예.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잘 고르는 방법은 제일 비싼 거 사면 제일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말이었어요. 아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지. 네. 뭐 무조건 아니겠지만.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아 그건 맞는 말씀인데. 예. 잘 고르는 방법은 사실은 금액을 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용도로 차를 사용을 하고 어떤 도로를 주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이냐 업무용이냐. 출퇴근용하고 업무용하고는 또 틀리겠죠. 출퇴근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런 타이어들은 조용하고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업무용 차량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탈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성향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용도에 쓰냐에 따라서 구매처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회사마다 어떤 타이어는 좀 오래 가고 그렇죠. 어떤 타이어는 승차감이 좋고 핸들링이 좋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것들도. 그러니까 내 용도에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타이어를 구매하실 때 타이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주로 차량을 운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아셔야지 타이어를 고르실 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접지력 좋고 조용한 타이어 주세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현장에서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타이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들은 대부분 썸머 타이어라 그래요. 여름에 이제 빗길 배수력과 그 접지력으로 이제 승부하는 타이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나와서 접지력을 늘릴 수밖에 없고 타이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 트레이드가 짐을 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조용한 타이어들은 그 트레이드 접지 면적이 작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그러면 접지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안전한 타이어 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조용한 타이어보다 예. 안전한 타이어. 그렇죠. 자꾸 이렇게 안전을 자꾸 필두로 얘기를 하네요, 자꾸. 근데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타이어는 뭐 안전과 아주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타이어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갖다 붙여도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공기압 경고 장치를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00% 신뢰하지 말라. 왜냐면 보통 이제 TPMS 센서들이 공기압이 부족하다고 띄우는 PSI가 30psi예요. 예. 근데 대부분 정비하시는 샵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한 36에서 38에 세팅을 해드려요. 그걸 30 미만까지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저는 요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타이어가 파스가 되는 원인은 이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해서 공기압이 부족해서 타이어가 이제 터지는 현상인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안전장치를 달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온이 대략 전날보다 한 10도가량만 떨어지면 그날 그 다음날 저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공기력 채우느라 너무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소비자들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주셨다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압력을 보충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안전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맞아요. 그 TPMS가 장착이 되면서 그 의존자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타이어 공기압 있는 거니까 타야지 안 들어올 때까지. 근데 중간중간 계속 맞춰 좀 주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경제성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TPMS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맞춰주신 차들은 타이어도 오래 가요. 아, 물론 하체가 정렬이 지상이 없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타이어에 마모 지수라는 게 있는데 마모 지수가 높으면은 타이어가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타이어 사이드월에 보면 이제 트레이드웨어라는 수치가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그 기준은 미 운수성에서 세운 기준으로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 수치가 꼭 높다고 해서 타이어가 오래 가진 않아요. 아, 무조건 아니다. 예, 무조건은 아니에요. 미국의 도로 상황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수치화를 한 겁니다. 그 수치가 낮다고 해서 마모가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맞아요. 대부분 수치가 높으면 오래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접지력이 좋아져요. 고무라는 소자가 마모되는 인자는 열이거든요. 열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마모 지수가 낮은 애들은 사실 타이어가 좀 끈적끈적해져서 노면에 좀 착 달라붙고, 그럼 반대로 마모 지수가 높은 타이어들은 어떨까요?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마모 지수가 낮으면 마모가 빠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올 것이고, 그렇죠. 낮으면 접지력이 좋으니까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라든가 견인력이 좋으니까 보다 스포티한 주행이나 안전성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다 과하게 달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모 지수가 약간 높은 거를 선택하시면 경제성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타이어도 그렇고 왜 자꾸 다 그게 다 미국 기준일까? 나는 저는 참 그게 너무 미국 기준에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기준 하면 얼마나 좋아. 북미 기준 아닌 거 있어요. 유로 5, 유로 6.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차를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또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비싼 타이어를 끼건 저렴한 타이어를 장착을 하건 브랜드와 또 국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타이어 소음. 타이어 소음 발생 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대표적인 원인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체 부품이 이상이 있는 경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경우 주로 발생을 하죠. 하체도 이상이 없고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는데 소음이나 유독 나는 차들이 있어요. 아, 많아요. 예, 특히 후륜에서.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했냐면 이 소음 발생 원인을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누가? 이제 얼라이먼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정보가 충분치 않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모 타이어 회사에 강의를 나가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소음이 왜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발생 원인을 전 찾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마모가 있어요. 자연히 후륜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현대가 만들면 잘못 만든 거고 BMW가 만들면 정상이래요. 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대가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거를 분명히 충분히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뒀지만 사실은 코너링시 안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교수님한테 배워서 알았지만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모르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작사에서 의도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소음 발생 원인은 타이어 불량인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되게 사실은 이제 하체가 나갔는데도 얼라이먼트만 보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양. 아, 그게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예. 하체가 정렬이 딱 올바르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예. 얼라이먼트만 보면 딱 다 끝난지 아세요. 예. 예. 하체가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맞게끔 맞춰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식 유두리대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잘 잡아주지 못하니까 마모가 생기고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타이어 이상편 마모가 갑자기 뭐 10,000km 만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행을 하신 후에 나타나는 예. 현상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거를 뭐 제작사한테 그걸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저나 뭐 교수님께서 뭐 타이어 어느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예. 자동차 쪽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고 또 직접 공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그거를 어느 특정 제작사의 잘못이다라고 판가름하기가 그런 말은 좀 말이 안 돼요. 그건. 근거가 없어요 사실. 저 근거가 없어요. 예.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대부분 그런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는 말이라든가 들을 인용을 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려진 모든 차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게. 그럼요.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왜 유독 우리나라 차에다만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역시 우리나라 차 아니에요. 값비싼 수입차에도 나타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너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설계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생각이신가요? 제 생각인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 네, 그 하체 구조를 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그런 부품 설계를 할 때 보면 그 한 가지 부품이 각도를 틀리게 설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저도 찾은 지 1년 좀 넘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길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좀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현대차 타면 뭐라 그러셨어요? 고도를 싹 달리면 불안하다고 차가 막 이렇게 날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내 메이커들도 서스펜션도 딱딱하게 설계를 하고 심지어는 직진성도 되게 좋아졌어요. 차들이. 너무 좋아졌죠. 예, 예전의 차에 비해서 직진에서 확실히 불안감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양쪽 어깨에 날이 좀 서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캠버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서 이게 참 이 캠버롤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캐스터라는 놈이 존재해요. 잠시만요. 저희 구독자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그럼요. 상당히 높으세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캐스터라는 각도가 있는데 이 캐스터는 직진성하고 핸들의 복원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직진성에서 캐스터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리합니다. 최근에 나온 국내 차량들을 살펴보면 다 5도가 넘어요. 예전에는 대략 한 2.5도 정도? 거의 2배가 늘었죠. 2배가 늘었네, 2배가. 하나를 얻었지 않습니까? 직진성. 그렇죠.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을 재쓰니까 타이어 양쪽에 날이 쓰는데 캠버롤이라는 게 생겨요. 캐스터 각이 크면 그 조향 핸들을 꺾었을 때 캐스터 각도 때문에 캠버가 변해줍니다. 조향하는 쪽이 캠버가 이렇게 변해줘요. 반대로 조도 조금 이렇게 변해줍니다. 이렇게 캠버 변하는 현상을 캠버롤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꺾다 보면 트레이드가 평평하게 닿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주면서 닿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힐앤토우라는 게 생겨요. 아까 양쪽 어깨에 날이 쓰는 거를 힐앤토우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그 힐앤토우 현상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힐앤토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뒷바퀴도 편마모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소비자가 구차는 게 하나 생겼어요. 하나를 얻었으니까. 위치 교환? 그렇죠. 위치 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소음 예방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교환을 대략 10,000km 정도마다 꼬박꼬박 해주시면 이게 사람마다 틀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타실 수 있어요. 주행 습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건? 그렇죠. 그랜드 카니발로 실험 많이 해봤는데 타이어 위치 교환을 10,000km, 15,000km마다 저희가 자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모율이 적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쓰려면 사실은 그 휠 얼라이먼트라는 거 사실 정기적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타이어가 비쌉니까? 얼라이먼트 비용이 비쌉니까? 타이어가 비싸죠. 그죠. 그렇죠.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의 패턴을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또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패턴에 대한 간략한 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패턴을 보면 소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잘못 아시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타이어가 보통 이제 4그루브, 2그루브 아니면 3그루브 이렇게 그루브가 나눠져요. 그루브라는 거는 타이어를 정면으로 봤을 때 줄이 있죠, 줄. 그 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게 4그루브 경우는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운데 패턴이 얼마나 잘게 잘려져 있냐에 따라서 소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타이어가 노면에 닿을 때 전체가 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져서 닿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 중앙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루브 요쪽이 가운데 패턴하고 요 패턴이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패턴이 넓거나 블록형으로 생기면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양쪽 사이드월에 있는 트레이드 양쪽에 있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세 줄에서 소음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도 힘들어요. 정말 타이어 힘들어요. 공부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어 안 하잖아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뭐 요 근래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뭐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지만 뭐 검게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얼음 있는 날보다 그날이 제일 무서워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으로 제설 작업을 많이 하고 났는데 날씨가 추웠다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유독 아스팔트가 까맣게 보이시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염화칼슘기가 아스팔트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사실 그때도 미끄러워요. 도로가 꼭 얼어서가 아니고 염화칼슘기가 올라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때도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사실은 속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자동차라는 게 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건지 귀찮게 하는 건지 응?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내 주머니 털어가는 건지 참. 저희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저희 동생들 가제트와 쇼미더머니, 로버트는 다 퇴근을 하고 저랑 교수님 둘이 남아있습니다. 이들 같이 기다리라니까 그냥 싹 가버렸어요. 아까 오니까 일을 엄청 힘들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까 커피 먹고 노는 거 보셨잖아요. 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라이먼트와 타이어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타이어란 도대체 어떤 의미죠? 자동차의 모든 것들은 단 한 번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내 안전과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타이어의 생명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의 안전도 지키고 타이어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자동차에는 아주 불가결한 요소죠. 타이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카메 패밀리의 정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